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저도 상당히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결국은 채권편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셔야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쌍무계약.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매매계약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이 문제는 사실상 매매계약이 가장 대표적이고 앞으로 기출 또한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이 사례를 만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계약 체결 당시 거꾸로 해볼게요.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시 기준으로 뭘 배웠죠? 원시적으로 불능인데 객관적 불능. 그다음 원시적으로 주관적으로 불능인 거. 이게 뭐다? 주관적 불능은 타인 권리 매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당사자의 이행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다.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효과인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대상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다. 대상 청구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 청구권은 어느 경우에 이행이 불가능한 시 계약 체결 이후에 후발적인 경우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시적이잖아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서. 그래서 대상 청구에 문제 없다. 단지 535조 계약 체결 과실상의 책임만 문제된다.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단지 535조 계약 체결 과실상의 책임만 문제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주관적 불능 경우는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권이 자기가 소유일 때는 항상 이렇게 했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타인 권리 매매는 어떤 의무다? 매도인은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슨 문제냐? 담보 책임 내지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문제됩니다. 채무 이행에 불가능. 요 문제로 접근합니다. 담보 책임 내지는 채무 불이행 책임. 이게 원시적 불능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 이런 경우에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그럼 원시적 불능을 봤으니까 이제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항상 이행이 불가능하면 뭘 나누었죠? 불가능의 책임이 누가 있냐? 먼저 채무자에게. 여러분 참고로 금전 지급에서 이행이 불가능의 문제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항상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재산권 이전이에요. 동산이나 부동산. 따라서 매매대금, 금전적인 지급에서는 이행의 불가능 문제는 발생하고 즉 이행 불능의 일은 없어요. 항상 이행지체예요. 그리고 기책사유도 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제때 지급 못하는 것은 과실이 있다 무조건 봐요. 다만 뭐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지 그런 문제인 것뿐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났을 때 자,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 기책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 뭐 됐죠?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었죠. 채무불이행, 기책사유에서. 그러면 그때 해제, 동시에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쓸 거예요. 해제는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할 거예요. 아니면 대상 청구권. 첫 번째는 해제하기 때문에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명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겠죠. 계약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머릿속에 쓸 겁니다. 사례에서 계약금 준게 있으면 돌려받고 그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한다. 시가 차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10억이었고 매매대금 10억이었는데 이행 불능 당시에는 11억이다. 그럼 차이가 손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은 유효를 하는데 이 얘기는 목적물 재산권 이전 의무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변신되는 거고 그 의무는 매매된 채권과
매매대금 채무와 동시에 관계에 있는 거다. 그 얘기는 손해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이 경우에는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했는데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가름해서 얻는 이득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다? 딱 두 가지예요. 시험 문제는 보험금 아니면 수용보상금이에요. 그러면 수용보상금, 화재 보금 나오면 대상 청구권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다?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고 채무자가 목적물에 가름해서 얻는 이득이 있다. 그건 예컨대 두 가지. 보험금, 수용보상금. 세 번째, 채무자의 기책사유에 묻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은 게 있으면 받은 돈 돌려줘. 아직 돈을 받기 전이면 권리. 즉 보험금 청구권이나 수용금 보상금 청구권을 채권을 양도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책사유가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혼부담의 문제예요. 이혼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건데 채무자가 이혼부담 문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못한다? 채무자가 그 이혼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약관계의 소멸을 전제로 해서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준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는 기책사유가 없는데 채권자에게 기책사유가 있다. 그럴 때는 채권자가 이혼부담을 얻는다. 그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 매매대금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수령 지체 중에 채권자가 지금 목적물을 변제기에 도래해서 제공을 했는데 그걸 받지 않고 있어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이혼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이행 청구가 매매대금을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상 청구권. 목적물에 가름해서 얻은 이익, 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이 있으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은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고 and 채무자 기책사유에 묻지 않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물에 가름해서 얻는 이득. 얻는 이득보다 보험금 아니면 수용보상금입니다. 그럼 이렇게 도식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혼 부담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 부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혼 부담. 자, 계약 당사자는 이혼 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의미보다 임의 규정.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쌍무계약에서 특징은 뭐다? 동시에 항변권과 이혼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둘 다 동시에 항변권이나 이혼 부담의 문제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계약과 관련된 규정들은 민법상 규정들은 임의 규정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강행 규정이 있는 거지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상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 채무자, 이혼 부담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혼 부담주의.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느 경우다? 쌍무계약. 이혼 부담 문제는 언제다? 쌍무계약이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왜 이 쌍방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를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외를 배웠잖아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 이혼 부담주의가 적용된다. 그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뭘 살펴본다?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뭘 본다? 두 번째로 채권자의 기책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뭐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는 이런 경우예요. 채무자 책임 없고 and 채권자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라는 표현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교할 게 뭐냐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때는 537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 538조가 적용돼서 지금 채권자 이혼 부담하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문제임. 따라서 편무계약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의 문제다. 이게 항상 비교할 게 원시적 불능.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문제되며 그중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때 문제된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왜 문제는 채무자 이혼 부담주의가 적용되려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되는 거고 이혼 부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발은 언제다?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표현인 겁니다. 그냥 관점의 차이입니다. 출발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건데 당사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고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가 없는데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때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부담한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채무자의 유책 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하여 존속하고 다른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배웠죠?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목적물의 이전 의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하는 거고 다만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계약 해지는 하지 않는 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개념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다음 자 기출 537조의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채무자 이혼 부담주의가 적용된다는 경우 즉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 이겁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이 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자신의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를 벗어나는 거죠.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너의 의무를 벗어나는데 대신에 너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의미죠. 쌍방급부가 없었던 경우는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없었던 경우에는 그냥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537조가 적용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537조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기출 30회였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경매 처치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기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된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37조가 적용된다는 거. 경매로. 왜냐면 경매 자체는 기본적으로 매매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경매 절차에서 매수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 이혼 부담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지문의 지문은 당사자 쌍방의 기책사유 없는 이해 불능으로. 자, 제가 강의할 때는 이행 불능은 채무 불행을 전제로 했지만 혼동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서 읽으십시오. 여기는 아예 명시됐잖아요. 기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 표현을 썼잖아요. 매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500 기책 사유가 있어서 기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하면서 뭘 행사할 수 있죠?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연 부담의 문제로 가는구나. 즉 계약 관계를 소멸시킨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이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는 이거 이연 부담의 문제구나. 기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 종료. 그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X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 이게 후발적이라는 얘기를 또 써야겠죠. 기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 그런데 원시적 경우는 이행 불능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 다음 매매 계약이 종료된 것은 기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이연 부담의 문제구나. 그러면 지금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537조 채무자 이연 부담인 거고 그 경우에는 급부관계는 소멸되는 거고 혹시 그 전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줘야 한다. 그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 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제가 이 지문 때문에 케이스를 계약금을 받은 걸 했던 겁니다. 그 사례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법은 채무자 이연 부담주의를 원칙을 하고도 맞다. 얘는 어떤 경우다? 채무자에게 기책사유는 없지만 채권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과 예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대상 청구권이에요. 기책 사유가 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매수인이. 일단 계약관계 소멸해서 이미 급부받은 것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전체에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능하고 후발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죠. 대상 청구권 행사에서 기책사유 묻지 않죠. 그러니까 기책사유 따질 필요 없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적물에 가름하여 취득한 이익이 있었다. 그럼 뭐가 나온다죠? 보험금 아니면 수용. 대법원 판례는 수용금이었어요. 예컨대 수용되어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지급이 받았으면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을 구하거나 대상 청구권 행사에 일하는 것으로 아니면 수용 보상 청구권의 양도 아직 받기 전이기 때문에 대상 청구권 행사를 일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채권자는 정리한 겁니다. 쌍무계약이에요.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능이 됐는데 당사자 상방의 세액이 없는 경우 그러면 매수인의 선택과 채권자 선택은 반대 채권의 소멸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급부관계 계약관계 소멸해서 이행 청구 못하게 하고 중개 있으면 돌려받는다. 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건 이제 급부관계를 소멸시키는 거죠. 계약관계를. 반대로 계약관계는 유지시키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을 가진다. 그래서 이연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연 부담 법리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관계의 효력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반환받은 대상의 한도에서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무슨 말이냐면 쌍무계약이고 서로 대가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받은 만큼이 이만큼이면 대가 관계에 있는 그만큼만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출문제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이행기 전에 그러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수령지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행기 전에 그러면 수령지체 문제는 없는 거구나.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오히려 대상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계약 자체의 효력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매매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본래 채무의 가름에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채금에 대해서도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 머릿속에 그러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본래 채무, 손해배상 채무 아니면 이득,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 여기 대가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이 둘을 주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자, 그 관념을 아셔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되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정확하게 쓰면 바로바로 맞출 수 있겠죠. 대상 청구권 행사는 계약 자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본래 목적물에 관해서 보험금에 수령한 게 있으면 수령 지급 반환을 구하거나 채권의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무처럼. 그래서 제가 본래 급부 밑에 손해배상 아니면 대상 청구권 행사의 대상 이득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럼 동일성이 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판례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 그럼 뭐죠? 생각할게. 원시적, 객관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 그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성의 채권 채무 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535조에서 정한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만이 문제된다. 이 표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을 하지만 예외 사유가 있죠. 어떤 경우다? 쌍무계약의 당사장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 의미는 뭐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죠. 채무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누구한테 있다?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리고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장을 넣게 되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 불이 났다 얘기를 들었죠. 그걸 보셔야 이 의미가 뭐죠? 채무자는, 매도인은 이행 불능의 문제는 재산권 이전 의무와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 채무자는 목적물, 유형의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를 갖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대방, 반대는 매매가를 전제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돈을 달라. 그 얘기를 예의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요쪽 부분은 이제 출제는 안 됐는데 그 예외로서 책임 있는 사유란 신익식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엄밀하게 따지지는 않고요. 신익식상 비난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책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의 수령지체. 좀 전까지는 이제 예외 사유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신의칙상 비난의 정도, 비난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령 지체. 수령 지체가 뭔지. 자,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현실. 수령을 지체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제공은 이해가 되겠죠. 현실 제공은 건물의 경우라면 건물의 지배를 할 수 있는 점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행동. 예컨대 자물쇠나 아니면 도어락이면 도어락의 비밀번호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구두는 말 그대로 구두 제공입니다. 구두상으로 너 이 건물의 소유권에 내가 점유권을 넘겨줄 테. 그러니까 네가 이거 지배해 와서 나랑 만나자. 그 얘기죠. 근데 이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칙에 따라 어긋나게 합리적으로 정한다. 이거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채권자 수령 지체는 현실 제공.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구두 제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채무자의 제공이 필요한데 그 제공에는 현실적인 제공도 있지만 구두 제공. 그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 27회 읽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매도인 매수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합니다. 을 소유니까 매도인 을, 그다음 매수인 갑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체결 후니까 원시적 불능의 문제는 아니다. 원시적 불능의 문제는 아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유권이 변제기 전에 소실이 되었다. 그럼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림 생각나십니까? 변제기,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에 확인된 소유권 이전 등기 변제기 이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었죠. 그러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러면 이혼 부담을 먼저 떠오르셔야 합니다. 이혼 부담. 그 이혼 부담의 문제는 항상 쌍무계약. 매매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후발적인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 경우니까 이혼 부담이 문제다. 근데 을은 항상 써야겠죠. 을은 누구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인 매도인 을은 채권자인 상대방 갑에게 매매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37조입니다. 이항 갑과 을에 있는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537조에 적용된다는 얘기는 계약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취급한다. 그 의미는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설사 미리 계약이 이혼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원상태로 돌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3항 갑의 과실로. 갑이 누구죠? 매수인이네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주택이 소실된 경우 주택의 이전 의무는 누구한테? 주택과 관련해서 채무자는 누구죠? 주택이 소실됐다. 목적물 이전 의무잖아요. 그러면 목적물의 이전 의무 관련해서 채무자는 매도인이고 채권자는 누구죠? 매수인이겠죠. 그러니까 갑의 과실. 이 얘기는 채권자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채권자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런데 이게 후발적이죠. 후발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는 채권자의 주택금은 목적물의 이전물이니까 채무자, 채권자 누군지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조문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의 규칙 사유로 그렇게 나오는데 막상 이게 사례를 만들게 되면 변환이 안 돼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목적물이 나오면 매수인이 채권자, 당연히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했죠. 채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됐다.
채권자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러면 채무자 이혼 부담의 예외사항이다. 그걸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을은 채권자는, 자, 이 이혼 부담 누구한테 있죠? 채권자 이혼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채권자는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가 나오죠. 갑에게, 채무자에게.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매 대금의 지급을, 죄송합니다. 제가 을은 채권자 이혼 부담이라면 매도인이, 자, 여기 을은 누구죠? 지금 을이 소유자니까 매도인은 그럼 채무자죠. 저도 헷갈립니다. 갑에게 매수인이죠. 채권자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이혼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혼을 부담한 경우에는 원래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채권자의 과실로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이혼 부담입니다. 그게 538조입니다. 자, 저도 하면서도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복이 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시켜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갑 매도인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채무자 채권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채권자 이혼 부담이라는 얘기는 채무자가 채권자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채무자 이혼 부담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4번 을의 과실로, 을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채무자죠. 주택에 관련돼서. 그럼 채무자의 책임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럼 뭐죠? 이 경우는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능되는데 기책사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기책사유 이행 불능 발생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 떠오르게 해제 앤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또 하나 대상 청구권. 그걸 묻는 겁니다. 갑은 누굽니까? 매수인은 채권자잖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다. 이게 머릿속에서 딱딱딱 이게 개념을 아셔야만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리했던 거 그걸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면 채권자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에 소진된 경우, 이게 뭡니까? 채권자 이혼 부담이 적용되는 거죠. 채무자 이혼 부담이 예외사유죠. 그러면 예외사유인 채권자 이혼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은 지금 매도인이죠. 채무자는 갑에게, 채권자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인데 없다니까 틀린 거죠. 자, 상당히 괜찮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갑과 을이 나오게 되면 용어가 이제 채무자, 채권자 헷갈리시게 됩니다. 그걸 주택을 기준으로 목적물, 재산권, 주택이든 재산권의 이전 의무를 중심으로 채무자, 채권자를 개념을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매매 대금에 있어서는 이행 불가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그게 요령입니다. 자, 이로써 이혼 부담까지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